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중에 알짜배기만 뽑아드립니다. 경제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자, 장 마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SK증권 조성우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오는 금요일 장 어땠나요? 예, 뭐 장은 지난달 이제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던 코스피가 이번 달 들어서 좀 꾸준한 반등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네. 요 며칠 들어서 탄력이 조금은 둔화되는 국면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트럼프 관세 우려가 불거지기 이전인 코스피 2650포인트 선에 좀 다가오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좀 일단 오를 만치 올랐다는 심리가 매도 압력을 다소 키우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그럼에도 시장에는 늘 힘을 내는 섹터들이 있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조선주, 네. 방산주 등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음. 특히 이번 주에 방산주가 좀 부진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이번 주 후반 들어서 좀 힘을 내는 모습이 좀 뚜렷하네요. 이 방산주가 대체로 1분기에 호실적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가격 부담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주 초에는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등 반도체가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가 이제 거기에 반대급부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또 주 후반 들어서 좀 코스피 지수가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니까 반도체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틈을 타서 또 이제 방산주가 오르는 점을 좀 투자 힌트로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관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지수가 이제 오르면 역시나 이제 반도체가 힘을 내고요. 네. 지수가 힘을 얻지 못하면 역설적으로 방산주가 오르는 것은 일종의 이제 수급 대칭 효과로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반도체가 오르면 방산주의 수급이 불리해지고 네. 또 반도체가 힘이 빠지면 방산주에 오히려 수급이 들어가는 이런 현상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효과를 본다면 반도체와 방산주는 지금의 논리상으로는 같이 손잡고 오를 수는 없는 운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이 시간에 네. 그동안 좀 많이 오른 방산주보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이번 한 주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반도체 역시 좋은 모습이었지만 네. 또 방산주 역시도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반도체와 방산주의 수급 대칭 효과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물론 이제 가격적으로는 그동안 뭐 힘을 못 냈던 반도체가 뭐 가격 메리트가 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저가 매수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수급적으로 방산주는 아직도 좀 매수 심리가 활발하게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매의 관점에서 반도체와 방산을 병행하는 좀 뭐 유식한 표현하자면 바벨 전략 또는 투트랙 전략도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그러면 뭘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이벤트도 좀 있는지 궁금해요. 예, 사실은 빅 이벤트가 이번 주에 많았습니다. 미국의 이제 2월 아니죠. 지난달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번 주에 이벤트가 소화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매크로적으로 큰 이벤트는 사실 이제 없는데 뭐 그럼에도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있죠. 일단 대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 협상의 진전 여부. 네. 요거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또 대내적으로 이제 그 대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 이제 대선 관련한 좀 그런 모멘텀이 좀 반영될 가능성이 큰데 일단 대외 이슈를 본다면 우선 최근 트럼프가 미중 무역 협상에 나서고요. 그리고 중동 순방을 좀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는 좀 관세 일방 통행의 그런 태도였는데 지금은 조금은 이제 실리를 추구하는 스탠스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동안은 좀 트럼프에 대한 우려 요인이 많았다면 현재로서는 일정 부분 좀 기대감을 갖는 국면으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뭐 또 어디서 뭐 트럼프가 어디서 또 이상한 소리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현재로선 네. 일단 이제 시장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선거 현수막이 막 걸리고 막 벽보가 붙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서면서 정책 관련한 기대감에 좀 코스닥을 비롯한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 반등 구간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덜했거든요. 그래서 대선 기대감이 좀 요 갭을 메울 수 있는지도 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원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매매에 어느 정도 익숙하지 않으신 시청자분들이 아니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나 방산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은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까지.
미국 주식도 우리와 좀 비슷한 상황인 게 그 관세 우려로 잃어버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되찾은 국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주식도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수상으로 좀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통화 완화 기조가 조금 시장에 시그널을 주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런 시그널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장, 미국 시장 모두 지수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올만치 왔고요. 네. 당분간은 조금 뭐 조정 또는 횡보 쪽의 그런 어떤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조성우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돈워리 시간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팔란티어입니다. 네. 저희가 다짜고짜 여쭙고 뒤에서 풀어나가는 형식인데요. 네. 팔란티어 지금 사야 하나요? 어때요? 네. 최근에 좀 올랐죠. 네. 실적 발표하고 내려갔다가 올랐는데 조금 타이밍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사면 좋겠는데 좀 기다려야 된다. 조정이 그렇죠. 5%, 10%, 5%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네. 10%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약하다. 아, 장이 그러면 무너지지 않으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뭐 빠지는 거요? 네. 빠지는 거는 미국 장이 일단 관세를 잊어버리고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트럼프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장이 빠질 때 같이 더 빠지면은 그때 기회죠. 그럼 근데 며칠 내는 아니네요. 아닐 수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은 무조건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아. 다시 노리시는 분은 조금 더 주시고 사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간을 6일, 6주 하면은 못 사는 거고요. 6개월 이상 본다면 사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는 두 가지인데요. 롱텀으로 보신다는 네. 측면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저희 베스트 픽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주식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소프트웨어 주식은 길게 봐야 돼요. 아, 스텝 그래요? 같은 네. 거, 뭐 아. 이게 ERP 소프트웨어 네. 이런 주식은 6주 동안은 못 봐요. 6개월을 보거든요. 이것도 같은 개념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네. 컨빅션이 있어야 돼요. 아. 컨빅션이라는 것은 테슬라 사시는 분 같이 컨빅션이 없으면은 못 견딘다. 그럼 이렇게 마음이 말씀드렸어요. 급하면 안 되겠네요. 급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 며칠간의 이야기를 할 건데 계속 좀 괜찮은 추세를 네. 보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사상 최고가 찍었고 네.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3천억 달러를 찍었는데 네. 그날 근데 제가 좀 봤는데 이유가 네. 뭐 대단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보도들도 그랬고 네네. 그 배경이 어떤 거였어요? 아주 간단히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실적이 네. 단순하게 진짜 실적이 컸네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이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 39% 네. 성장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 분기도 36%였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은데 또 높아진 거예요. 네. 거기다가 마진이 무려 44%예요. 우리 흔히 얘기했을 때 매출 성장률하고 네. 영업이익률을 합한 것을 룰 오브 어쩌고 저쩌고 하거든요. 네. 보통 괜찮은 주식은 매출 성장률하고 영업이익률을 합한 것을 40% 이상이면 좋다는데 네. 이 회사는 83%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밸류에이션을 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뭐 테슬라 아까 잠깐만 테슬라도 성장이 옛날에 굉장히 높았죠. 물론 마진은 낮지만은 네. 근데 그런 주식도 엄청나게 밸류가 100배, 200배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초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네. 지금 밸류가 완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장률 높은 고마진에다가 네. 이번 실적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은 한마디로 딥시크 발로 인해서 AI가 저변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원래는 그 국방부라든지 정보기관인데 네. 거기서 입증된 기술력과 보안 능력 때문에 네. 이제는 그 일반 기업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민간 기업으로 확대가 네. 엄청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성장률에 대한 자신감을 네. 실적 발표되고 나서 약간 이상한 소리 때문에 딱 내려갔다가 네. 다시 올라온 거죠.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 봐서도 일단은 뭐 국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믿음이 또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급등을 하면서 제 주변에도 물론 아시는 분이 대다수겠지만 네. 한번 투자해볼까 이렇게 관심을 네. 갖는데 이게 투자라는 게 진짜 요즘은 다 똑똑해서 네네. 확실하게 알아야 돼가지고 그렇죠. 이쯤에서 좀 팔란티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네. 소프트웨어 기업인 거는 알겠는데 네. 어디서 매출이 나고 아까 말씀하신 방산도 말씀을 주셨는데 좀 대략적으로 기업 소개를 좀 해주세요.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회사 많을 것 같죠. 많죠. 그런데 기업별로는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을 상당히 신경 쓰면서 그 기업별로 특수한 네. 데이터를 기업 내부의 데이터를 네, 잘 모니터해서 분석을 해줘요. 네. 그래서 그 기업이 AI 솔루션을 만들 때 이 회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활용하면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이 AI 솔루션을 하는데 네. 핵심적인 데이터 분석 툴을 제공하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윈도우 OS 아세요? 네, OS 알죠. 운영 체계. 네. 그 윈도우 OS를 만드는 회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범용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우리 이 그쵸. 회사는 A라는 회사부터 Z라는 회사 요구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다 맞춰줘요. 아. 기업별 윈도우 OS 네. 같은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다. 쉽지가 않다. 이해돼요.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방산 테마주하고도 좀 연관이 같이 오를 때도 네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 네. 연관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거는 일견 맞았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요. 얘네들 매출의 55%가 정부 쪽입니다. 음. 그러니까 정부라 하면은 옛날에 FBI, 네. CIA, 국방부도 있어요. 네. 육군에도 팔아요. 네. 근데 그게 옛날에는 7, 80%였는데 지금 어쨌든 55% 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 동력은 45% 민간 기업이 하기 때문에 그 방산,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네. 이런 주식하고 엮는 좀 무리가 있어요. 아. AI로 엮어야 돼요. AI로 예. 그쪽보다는 AI 쪽이 그렇죠. 가깝네요. 육군도 자동화하고 뭐 자기네들 하고 네. 무슨 보험회사 네. 아니면 무슨 은행회사, 네. 은행들 이런 기업들이 자기네 맞게끔 AI를 가지고 하는데 데이터 툴이 필요하다. 얘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된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뭐 대형 약국 체인 월그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미국에 한 4천 개 되는 매장인데 네. 거기서 뭐 자동화하는데 얘네 거 쓰는 거예요. 되게 생각 못한 곳이긴 그렇죠. 하네요. 왜냐면 이게 AI라고 생각 못하는 분야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뭐냐면 AIG라는 보험회사가 있는데 네. 보험회사들이 뭐 사람들이 만약에 보험을 분석하고 하려면 한 3주 걸리는 거를 2시간이면 자동화는. 해주니까. 네. 그래서 엄청 들어왔어요. 이런 기업들이 전체 기업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이 회사 매출이요. 1년에 50조밖에 안 되거든요. 네. 50조인데 기업 수가 769개입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한 기업당 매출은 작은데 그게 700개 넘는 것까지 성장한 거예요. 이 성장률도 한 40% 돼요. 지금 YOY. 이게 그러니까 믿음에서 기반되는 게 엄청 큰 거네요, 이 회사는. 그래서 이게 헤게모니가 엄청 센 거예요. 회자가. 이 기술력이나 어떤 그런 회자되는 게 커지면 엄청 규모가 커질 수 있는 회사긴 하겠어요. 대체가 불가능하고 음. 뭐 테슬라를 제가 좋아하긴 합니다만 테슬라는 지금 약간 논란이 있죠. 그렇죠. 정치적 논란이 아니고 네. 뭐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미국 시장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중국도 경쟁자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물론 테슬라가 한 3, 4년 앞서 있습니다. 어쨌든 경쟁자가 있죠. 여기는 경쟁적. 아직은 없다. 네, 지금 없죠. 와. 그런 측면에서 밸류가 테슬라보다 높은 게 이해가 돼야 돼요. 본부장 아까 맨 처음에 본부장님께서 이제 아직 팔지 말라고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쨌든 여지가 있다는 건데 그럼 맞습니다. 그 다음 분기의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전망을 하세요? 그렇죠. 1분기 실적이 뭐 숫자적으로는 재미없을 텐데 8억 8천만 불 정도 39% 성장했는데요. 2분기 회사 가이던스가 이거보다 높을 것 같아요. 네. 9억 3천만 불까지 얘기를 했고 마진도 여전히 1분기보다 낮지 않은 네. 45% 정도가 나오니까 어이구 성장률이 30 몇 프로고 마진이 40 몇 48%면 말이죠. TSMC라고 반도체 네. 그 파운드리 네. 넘버 원이잖아요. 네. 그 회사보다도 더 높은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만 들으면 팔 이유가 없네요. 팔 이유는 그렇죠. 매크로가 안 좋아서 네. 경제가 무너지면은 같이 휩쓸릴 수는 있어요. 그런 기회가 오면 엄청난 기회죠. 사실은 매크로가 흔들리면 말이죠. 뭐가 흔들리냐면 자동차 안 팔리고 휴대폰 안 팔리고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거 흔들리는 네, 건 네. 맞아요. 음. 그렇죠. 그리고 네, 중국이 그쵸. 막 따라하고 근데 그쵸, 여기는 그럴 게 없거든요. 나라가 힘들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데 거예요? 모든 AI는 기본적으로 더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딥시크 발로 AI가 확산된다는 그쵸. 게 AI 칩 가격이 떨어지고 누구나 AI를 하고 싶어서 서비스를 하고 싶어하고 난리 법석을 때리기 때문에 얘네한테 의존이 명확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네. PER이 1년 이게 뭐 100몇십 배, 200배 나오는 게 지금 100몇 배, 200배가 아니고 3년, 4년, 5년, 6년도에도 5년 후에도 이렇게 30% 성장한다. 마진이 무너지지 않는다 가정하면은 어느 순간에 한 4, 5년 지나고 나면 PER이 60배, 70배일 수 있어요. 60배, 70배, 5년 뒤에 70배면은 엔비디아의 3년 뒤에 70배하고 1년 정도 차만 더 나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사는 거 보면 이것도 살 수 있는 그렇네요. 엔비디아가 아니고 아까 네. 저기 테슬라 정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차 전지 갖고 흥분할 때 얼마나 성장률 때문에 2년 전에 피크 왔어요. 네, 그 애 모시기 프로 네. 100만 원 가격을 때 그 당시 PER을 얼마 정도 주신지 아세요? 얼마요? 100배 줬어요. 100배. 그래요? 그것도 이제 한 3년 뒤 거를.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그 저기 4, 5년 뒤에 70배까지 내려갈 수 있다면 지금 주가에서 팔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렇네요. 물론 자기 재산에 네. 다 팔아가지고 이걸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물론 어떤 아무리 좋아도 투자들 삼성전자에 다 하면 안 어떤 되지. 투자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일정 부분이라면 네. 저는 뭐 저기 뭐 자기가 AI 쪽이나 이거를 한 100을 한다면은 뭐 한 10 정도는 15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주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왜 목표가 $150 상향 조정했잖아요. 네, 네. 이거에 그럼 좀 동의하세요?
지금 주가가 응. 4년 동안 연평균 30% 아까 제가 뭐라 네. 했죠? 1분기 39%였잖아요. 성장률이 베이스가 높아지면 낮아지긴 네. 하겠습니다. 30% 꾸준히 성장하고 마진이 지금 유지가 되면은 4년 뒤에 PER이 70배 정도 나가거든요. 네. 그럼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 지금 주가는 절대적으로 약간 부담스러운 거 맞아요. 네. 좀 그렇죠. 내려가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년, 4년, 5년 지나면 지날수록 180배가 아니고 120배, 110배, 80배, 70배, 50배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어느 시점에는 50배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50배 가는 시점에서 업사이드는 성장이 높으니까 70배 준다면은 여기서도 한 20, 30% 내지는 30, 40% 가능하죠. 근데 30, 40%, 20, 30%가 6주에 되느냐? 네. 그건 노라 이거죠. 노라는 게 아니고 안 될 가능성도 꽤 있다는 거고 하지만 6개월, 1년, 2년 되면은 아마 사람들이 동의하면은 네. 4년치를 땡길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아마 20% 정도의 업사이드면 네. 지금이 지금 110불 얼마인가 그럴 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150달러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거는 무리가 없는데 이것이 뭐 6주 내 된다 이렇게 믿으시면 그건 곤란해요. 아마도 100불 정도까지 내려가면 좋겠죠. 그게 한 10% 빠지면은 근데 그렇게 올지는 장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미국 장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네. 빠진다는 것보다는 좀 완화된다라는 네네네. 추세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에 산다면 네. 이거보다는 오히려 많이 망가진 주식이 단기적으로 더 나을 수 있어요. 비슷한 분야더라도, 그러니까 기술주 뭐 쪽으로. 기술주 중에서 예를 네. 들어서 엔비디아. 아, 그런 쪽으로. 예, 엔비디아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실적 발표되는 네. 모멘텀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죠. 이번에 중동 가고 그렇죠. 트럼프가 딜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새로운 수요처가 한 10%가 추가돼서 주가가 지금 어제 그저께 오른 네, 거거든요. 그런 모멘텀은 걔네는 PER이 한 28배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한 35배 됐으니까 단기적 모멘텀 그쪽이 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야말로 6개월 이후를 장담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6개월 이후까지 안정적이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게 항상 AI라는 게 지난번에 저희가 딥시크 이제 등장으로 네. 인해서 엄청난 또 타격을 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일각에서는 이게 PER에 대한 너무 우려가 있고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장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S&P 500 기준으로 지금 5,900 정도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채 수익률이라서 좀 네. 어려워지는데 네. 10년 국채 네, 사면을 네. 두는 거 이게 4.45 정도 되잖아요. 1 나누기 4.45 하면 그게 적정한 PER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1 나누기 4.5 정도 하면 22배에서 23배 사이에 딱 걸려요. 지금 거기에 딱 왔어요. 그래서 내년도 실적을 땡겨야 되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럼 이런 주식은 뭐냐? 거기에 동떨어진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봐야 돼요. 센티먼트는 같이 영향을 네, 받지만 그래서 장 전체적으로는 만만치 않다. 어느 주식이나 그러니까 낙폭과다나 약간 네거티브한 게 미리 반영된 주식을 단기에 하기 때문에 네. 6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얘기가 오늘 팔란티하고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팔란티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부터는 다른 주식들이 팍 오르면은 덜 오르거나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롱텀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투자라는 게 보면은 네. 한참 잘 오르던 회사도 이제 멈출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투자자가 봐야 되는 게 얘네가 앞으로 뭘 나갈지, 뭐가 나올지 이런 요소들을 좀 보는 것도 네. 그 다음 스텝의 투자자들의 맞습니다. 마음인 것 같은데 팔란티어는 이제는 네. 뭐를 좀 봐야 해요? 자, 매크로 금리 환경 말고 네, 네. 그거 말고 하면은 음. 일단 성장을 빨리 하니까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갖고 실적이 약간 미스해서 주가가 빠질다. 네. 그럼 그게 기회죠.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그렇죠. 기회로. 네, 네. 그게 근본적인 이슈가 아니니까 인력을 갑자기 많이 채용해야 된다. 네. 채용했다. 그럼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반영돼서 실적에 나오면 설명은 좀 있다가 1시간 뒤, 2시간 뒤, 하루 뒤에 나오잖아요. 그 비용이 올라가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게 여길 수 있어요. 여길 수 있는. 여길 수 네. 인력, R&D 투자도 그렇고. 근데 R&D도 매년 늘리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이슈고 비용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하는 게 아까 정부에 나간다 그랬잖아요. 정부 쪽은 탄탄하고 네. 지금 기업 쪽으로는 민간 기업으로 나가는데 미국 내 민간 기업은 잘 나가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번에 실적 뭐야? 받고 네, 주가가 10% 빠진 것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미국 아니고 넌 미국, 유럽이나 다른 나라 쪽에 네. 네. 민간 기업 여기는 성장을 못했어요. 거기에 매출이 한 16% 되거든요. 네. 16% 되는 그 민간 기업, 넌 미국, 넌 US, 유럽 같은 거. 그쪽은 유럽이 안 좋아서 그런지 성장률이 정체가 약간 마이너스였거든요. 다른 쪽은 좋아요. 그런 쪽이 계속 나쁘면은 더 확대되는 속도가 조금 느린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이게 요즘 기술주가 사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네. 왜냐면 머스크가 돌아오면서 테슬라도 좀 올랐고 그렇죠. 엔비디아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 빅테크 그러니까 기술주 전체를 긍정적인 효과로 긍정적인 앞으로의 전망으로 봐도 되는 시점인가요?
만약에 아까 그 S&P 500 미국이 더 가려면은 두 가지씩 가야 됩니다. 그 6개월 전보다 주가가 못 가는 게 딱 두 가지야. 애플하고 엔비디아. 아 그래요? 네. 아. 애플은 그 중국에 생산하는데 아, 그쵸, 그 그쵸. 관세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중국 거 빨리 해결해주면 애플이 올라가는 게 음. 하나 있고, 애플은 중국 관세의 가장 큰 피해. 피해, 오늘도 그쵸. 애플이 인도에 생산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 인도 가지 마, 미국으로 와 그러잖아요. 말이 안 쉽냐고.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쵸? 인도 비중이 네. 한 20% 되거든요, 생산이. 근데 인도는 관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인도의 생산, 얼마요? 인도, 네. 인도 마켓 자체가 네. 관세가 비싸요. 한 100%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인도 마켓에 들어가는 건 인도의 네. 포텐셜도 있고 거기 생산하는 그 업탄 가는데 미국으로 오면 2배, 3배 더 아니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제일 황당한 게 네. 만들어 한다고 바로 짜잔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칠- 최소 몇 년이 7년 걸리잖아요.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하냐는 아니 거죠. 인도에서 처음에 인도에서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짓기 시작한 게 6년 차에 나왔어요. 지금 이제 마켓이 걔네가 생산하는 거 15% 작년에 된 것이 6년인가 걸렸거든요. 5년 6년 걸렸어요. 그럼 미국은 더 걸릴 거 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리겠죠. 7년을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요 있다 하면은 무슨 난리를 펴더라도 2030년 절대 넘어가요. 안 되죠. 기술적으로라도 안 되는 그런 거죠, 잡음이 있어 주가 네.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또 애플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온 디바이스 AI를 한다 그랬는데 네. 올해 하기로 한 게 미뤄졌어요. 미뤄졌죠. CD. 그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이럴 때면 밸류에이션이 내려간 건데 그래도 여전히 높죠. 하여튼 그래서 그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 딥시크 때문에 경쟁 요인을 받았다가 엊그저께 최근에 올라간 거 뭐라고요? 중동 지역에서의 수요가 네. 엔비디아 매출의 거의 상당 부분이 미국인데 중국이 한 10몇 프로였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규제 때문에 못 팔 수도 있다는 걱정인데 주가가 쭉쭉 빠진 건데 그렇죠. 10몇 프로 중국 거예요. 네. 중동 지역의 수요가 네. 그거만큼 음. 있을 수 있다는 게 어제 그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제 그제 계속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한 10몇 프로가 빠지는 거를 중동 지역이 시간을 두고 메워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어제 그제 반영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신고가까지는 고점까지는 안 갔죠. 네. 그래서 이번 다음 주 다다음 주 나오는 실적 발표될 때 얼마나 자신감을 확실해지냐에 따라 갖고 그렇죠. 정고점을 가면 미국이 더 가는 거예요. 그런 포텐셜이 있어서 지금 당장에 물어보면 엔비디아 더 나은 거예요. 더 나은 거예요. 팔란티어나 테슬라보다도 애플보다도 훨씬 나은 거죠. 테슬라 근데 좀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가 좋아요. 근데 이제 단기 많이 올랐어. 그쵸, 많이 올랐죠. 심플하게 얘기해요. 그 자율주행차 한 네, 1억 5천 되면 사세요? 지금 안 사죠. 네, 안 사죠. 그러면 한 5년 뒤에 이제는 그 5년 뒤에 5년 뒤에 친구 중에서 네. 지인들이 돈 많이 버니까 10명한테 더 많이 물어보고 많아요? 10명에서 4명 정도는 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390불 이상 안 갈 것 같습니다. 왜요? 그게 모델 시나리오에서 애널리스트가 분석하는 게 하나 있어요. 2030년까지 테슬라가 뭐 전기차 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뭐 지금 한 1년에 100만, 200만 대 파는데 네. 누적해 갖고 3,300만 대 팔고 음. 전기차. 그 전기차 테슬라가 판 거 중에서 네. 40% 정도가 자율주행으로 바뀐다라는 모델의 기본 가정을 갖고 분석한 게 있어요. 작년 11월 달, 작년 11월 달. 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때 막 올라갔죠. 기억나세요? 그쵸. 280불, 290불 기억나죠. 이렇게 올라. 그 올라갈 때 리포트 나온 게 10명 중에 4명이 테슬라가 깔아놓은 전기차가 자율주행을 해서 팔린다. 더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만 네. 심플이 40% 기억하면 그러면 390불이 나온다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계산했어요. 30%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적정 주가가 286불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얼마야? 딱 지금 중간이죠. 중간이죠. 그러니까 30-40% 물어보셔야 됩니다. 가정이 있죠. 5년 뒤에 그 가격이 얼마나 되는데 그건 모르지만 충분히 내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걸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 40%까지 가는 건 난 장담 못하겠다. 그 작년 11월, 12월 갈 때 400불 넘어갈 때 이건 오바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200불까지 간 거는 그것도 그것지만은 잠깐 잊어버리고 네. 이제 중국, 유럽이나 유럽 쪽에서 안 팔린다. 안 팔리죠.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왔으니까 도저히 돌아왔으니까 회복되죠. 그 자율주행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350불 때면은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쫓아가지는 않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아까 이렇게 했으니까 400불까지는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뭐 더 해라 이럴 정도는 아니기는 하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를 낼게요. 네. 자, 강하게 올라간 팔란티어 매수. 네. 2번 덜 오른 기술주. 네. 남은 여지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기술주 관련 ETF 요즘 워낙 많잖아요. 네. 이 세 개 중에 네.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지금은 엔비디아입니다. 그 엔비디아요? 네. 어. 또는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조금 2번이네요. 덜 오른 기술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애플은 조금 부족하고요. 애플은 그리고 좀 약간
불안해요. 네, 그럴 수 하려면. 있죠. 네. 애플은 월드와이드 디벨롭 컨퍼런스 걔네 개발자회가 6월달에 하거든요. 다음에 출연할 때 그때 한번 점검해 보시죠. 그래봐야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팔란티오 아까 이제 1번 답변 주신 네. 거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쇼츠를 만들기 위해서 네. 한 번만 더 전망을 팔란티오 팔란티오. 전망. 한 10% 빠지면 아주 그레이트 찬스고요. 안 빠지면은 6개월을 보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럼 5% 정도 빠졌을 때는 괜찮아요? 분할해서요. 불안해서. 분할 분할해서 매수. 분할 한 번 매수. 하고 반 남은 건 그 다음에 한 10% 정도 할 때 하고. 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주식도 네. 자기 포트에 저도 자신이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엄청나게 하는데 제가 80% 이상을 말하셔도 맞히는데 되는 거죠. 아니 네. 제가 자신 있죠. 네, 그것만 커버했으니까. 오. 그런데도 제가 항상 20% 틀릴 수가 있거든요. 거꾸로 20% 틀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기 포트에 20% 이상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 나오신 김에 잠깐 짧게 반도체에 그렇게 집중하신 이유는 네. 뭐예요? 뭘 집중하다 아니, 했죠? 아까 삼성전자랑 네. 하이닉스만 하시다고 했잖아요. 제 커리어가 네. 처음에 시장이 지금 하이닉스. 커리어가 저는 네. 투자로 반도체 그 애널리스트가 그렇죠, 20년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네. 최고잖아요. 그렇죠. 최고가 아니고 주가가 중요하잖아요. 주가, 네, 근데 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뭐라 하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투자해도 먹고 살 거 많다. 음. 그거를 분석을 하고 네. 이거는 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을 때 조선방산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맞네요. 그렇죠. 맞네요. 그걸 모르면은 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엄청 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그러면 조선방사는 조정의 빌미가 확실합니다. 특히 방산같이 많이 오른 거. 그런 건 다음에 얘기할 네. 텐데 하여튼 그래서 같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저는 지금은 엔비디아를 먼저 우선 두거나 엔비디아 비슷한 브로드컴 정도. 팔란티아는 5% 이상 빠지면 분할 매수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업의 총수 사업 이야기를 짚어보는 이 코너 시간입니다. 먼저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요건 올려주셔야 이재용의 됩니다. 속도전. 네, 자 이재용의 속도전입니다. 자, 이 코너 보신 것처럼 이재용 속도전인데요. 삼성이 이제 하나하나 인수를 좀 시작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들면서 동시에 이재용 회장이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꼭 인사를 잃어버릴 뻔해요. 이렇게 주제를 말하다 보면은 자 대표님. 네. 이게 거의 10년에 가까운 사법 족쇄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이재용 회장이. 근데 이제 풀리자마자 사실 바로 M&A가 나올 거야 해서 기다렸는데 없었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 이제 마음을 먹기 시작한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해석이 됩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네.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 오은영 박사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네. 히트한 네. 그 프로그램 있지 이왕 않습니까? 기사 채널A이시니까 금쪽이가 어떨까요? 아, 그쪽이 좋습니다. 네. 그 삼성 네. 그리고 이재 회장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삼성에 대해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못 가고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네. 악재라고 해야 할까요? 부담 요인으로 그렇죠. 얘기를 했던 게 세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업황이었고요. 네. 업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3년 주기로의 업황이 좋아지고 나빠짐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업황의 부분은 삼성 자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삼성의 그 반도체 부분의 엔지니어들, 기술자들이 네. 해외로 빠져나가고 하이닉스로 빠져나간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지난 말 올 초에 조직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네. DS 부분의 부사장과 또 AI 부분의 부사장 새롭게 교체를 네. 하면서 그렇죠. 혁신을 가져오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십 부재였습니다. 이게 가장 컸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크죠. 네. 네. 어찌 보면 시장 내에서 회자되는 것들 우유부단하다, 결단력이 없다 이런 내용에서의 그렇죠.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많이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직생. 독해졌다 이재용 뭐 이런 거. 그런 전반의 면들을 봐서는 저는 삼성이 변화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대한 부분으로 표현되는 것은 앞으로 진행 과정에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삼성 자체적인 평가에 네.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어떤 기업들을 품었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삼성에서 M&A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은 비단 올해 작년이 아니고요. 네. 재작년 말쯤에 삼성에서 비전 제시를 하면서 200조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죠. 맞습니다. 100조는 반도체 사업에 투자한다고 했었고요. 네. 50조는 바이오 산업에 투자한다고 했었고요. 나머지 50조는 IT 쪽에서 AI와 로봇에 네. 투자한다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지금 진행 단계 흐름들이라고 네. 판단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나왔던 그 공조 회사 인수 그렇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플렉트 그룹 독일의. 이제 삼성이 여러분들 많은 기억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M&A라든가 빅딜이라든가 네. 이런 형태의 기업 쇄신을 했을 때의 주가 상황, 이후의 주가 상황을 돌이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과거 상황을 한번 되돌려 볼게요. 삼성이 가장 큰 M&A 인수합병, 그러니까 빅딜을 추진했던 게 2008년도거든요. 네, 그렇죠. 이때 이제 삼성의 목표가 1등 기업에 주력하겠다. 1등에 주력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1등이 아닌 기업이었던 뭐 테크윤이라든가 네. 삼성종합화학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회사들을 한화, 롯데 인수시켰죠. 네. 그러면서 한화, 롯데는 이 기업들을 잘 키워서 지금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렇죠. 발전시켰고요. 네, 네.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 케미칼로 발전시켰습니다. 잘 네. 키웠던 거죠. 그리고 삼성은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와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집중화시키면서 지금의 삼성전자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고 나쁘지 않은 딜이었어요. 네. 굉장히 시장 내에서는 이 빅딜을 계기로 해서 양사가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그렇죠. 되었다라고. 시장도 더 품을 수 있는 시장도 넓어지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진화하고 발전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그 지난 이제 삼성에서 하만 네. 오디오 사업부를 이제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비전은 이제 전장 사업을 우리가 확장시키겠다라는 의도로의 M&A 네. 약 9조 원 정도의 딜을 시켰습니다. 네. 이후에 전장 부분에 지금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시키고 맞아요. 있죠. 네, 네. 아직은 뭐 크게 숫자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겠으나 계속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네. 삼성의 어떤 하나의 주축으로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공조 사업부를 인수한 부분은 삼성이 AI 산업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에서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네.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변화와 혁신과 어떤 그 바뀌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 그 인수합병이 네, 네. 상당한 요인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공조 시장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질문해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하면 AI 반도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사업 규모가 2030년에는 뭐 그 우리 돈으로 해서 한 200~300조 규모로 네. 발전이 된다라고 해요. 지금 한 600조 정도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한 2배 조금 안 되게 발전한다고 그러죠. 네. 공조 시장 규모는 네. 지금 규모가 그 AI 반도체 시장만큼의 수준은 아니겠으나 지금 한 60조 시장이고요. 한 2030년에는 한 120~30조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가 확장되고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고 산업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데이터 센터의 유지 관리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공조를 알아가기 위해서 네, 네. 우리가 이제 공조를 아는 것은 흔히 닥트나 에어컨의 이제 실외기 그렇죠. 정도를 냉방. 네, 네. 많이 알고 있는데 네. 데이터 센터에서의 비용 부분에서 이 발열을 잡는 공조 시스템에 대한 비용이 한 40%라고 그래요. 생각보다 굉장하죠. 네, 그렇네요. 전기 부분에 대한 요금과 거의 맞먹을 만큼의 수준의 비용 발생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공조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는 뭐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뭐 상당히 그 누구든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조 회사 인수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긍정으로의 요인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그 반도체나 AI 그 기술에 비해서 중앙공조 기술력은 조금 부족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단숨에 확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겠네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확장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가 공조 시스템 또는 뭐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가 발현되면서 삼성공조의 주가가 상당 부분 시장 내에서 그렇죠. 주목받는 네, 현상들을 보여줬지 네, 않습니까? 삼성이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삼성공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데이터 센터의 공조 시스템을 좀 더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네.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삼성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단어로의 삼성을 해석합니다. 네. 뭐 관리의 삼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판단을 하는데 제가 삼성을 평가하는 기준에서의 하나의 단어로 딱 꼬집어서 이제 평가를 해본다면 패스트 팔로워라고 저는 말로. 생각합니다. 삼성이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모든 산업의 부분들은 네.
1등보다는 1등 뒤를 바로 추격해 가는 2등의 구조로의 수익을 창출해 가거든요. 네. 휴대폰 사업부도 마찬가지로 애플 다음을 바로 추격하는 2등의 위치에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메모리 분야에서는 뭐 1위이지만 네. 전반의 반도체 사업부에 대해서는 2등으로서의 진행을 시키는 상황의 흐름입니다. 이번에 인수한 공조 회사 같은 경우에도 유럽 내에서는 뭐 굉장히 큰 그렇죠. 이제 100년 정도 다 된 오래된 기업이 오래된 기업이고 유럽 내에서는 괄목할 만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지만 글로벌리 판단해 보게 되면 일본 기업들이 꽉 잡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규모적 측면에서는 중국 기업, 아니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 일본 기업들이 공조 시장을 이제 꽉 잡고 있고 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그 다음으로 그렇구나. 잡고 있습니다. 네, 이 인수한 기업은 10위권 바뀌거든요. 근데 삼성은 유럽의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걸 키우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삼성의 인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이게 한 10개 정도 데이터 센터를 짓는 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있었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도 샘 올트먼이 와가지고 이재용 회장도 만나고 해서 네. 이 합류를 위한 전초전, 그러니까 깔고 있는 거 아니냐, 이 합류를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번 인수가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 대표님도 부분도 뭐 동의하죠.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게 궁극으로 가는 과정에서 뭐 필요 충분 조건이라기보다는 과정의 하나 방법의 있을 수 일환이라고 있잖아요. 생각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스타게이트 그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 나쁜 것도 아니고. 네, 그럼요. 그러면은 아까도 이제 사업 확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번에 인수가 이제 어쨌든 오디오 부분도 있고 네. 이 공조 기업도 있는데 네.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모을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다고까지 해석해도 되나요? 제가 앞서 네. 그 공조 시장에 대한 규모를 60조에서 120조 120조. 수준으로 네. 확장된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당연하게 그 데이터 센터의 확장 규모에 대비해서 네. 공조 시장도 같이 커 나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처에 대한 발굴 네. 과정도 같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대표님 보셨을 때 이재용 회장의 네. 사업 스타일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재용 회장을 뭐 감히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보게 네. 된다면 선대 이건희 회장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쵸. 아무래도 더 그렇죠. 예.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했을 나이가 한 41 중반이었습니다. 한 87년도 네. 정도였거든요. 네. 이재용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게 한 50대 초반이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선대 회장께서 병세로 병원으로 이제 병원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 나이를 가감해 보면 비슷한 나이대 그럴 회장직에 수도 있죠. 취임을 했다라고 네, 볼 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취임했을 당시 삼성전자 시총 순위는 네. 그 당시에 포항제철이 시총 1위였고요. 삼성전자는 한 12, 13, 14 이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은 시총 1위죠. 네. 그렇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비교 대상군에서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회장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알렉산더 대왕을 평가를 할 때 네. 아버지가 주변국에 대해서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로 눈도를 돌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쵸. 이재용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버지가 이미 반도체 시장과 국내 산업에 있어서 1위를 찍어놨기 그쵸. 때문에 본인의 역할이 남들이 보여질 때는 다소 위축되어진 상황으로의 보여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또 상황상. 그렇죠. 그쵸? 그런데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자체가 비단 이제 우리 공조 회사 인수뿐만이 아니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우리 국한되어서 삼성전자만을 놓고 보는 게 네.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사업의 다각화와 사업의 확장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모습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저는 선대 회장 대비해서 그렇게 뒤처질 만한 부분은 아닐 것이다. 그래요? 약간 성향이 다르다라고만 그렇죠. 해석할 수 있는. 유연한 스타일과 강한 리더십의 스타일. 요 성향 대비로의 판단이 된다고 오히려 볼수 또 있죠. 이렇게 막 강력한 아버지 밑에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또 좀 온순해 보이지만 외유내강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될까요? 우리 조 기자님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죠. 너무 외유 좋게. 내강. 네, 그런 저는 식으로. 그 네. 흐름이 맞지 않겠나. 왜냐면 아버지가 무서웠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보면 항상 총수들의 능력을 이제 평가할 땐 사업도 있지만 네.
위기 때를 어떻게 넘겼냐가 가장 큰 그 역사적으로 남는 일들인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삼성 그 선대회장 이건희 선대회장 보면은 유명한 사건이 많잖아요. 프랑크푸르트 선언 네. 그리고 그 애니콜 화형식 뭐 아, 유명하잖아요. 그거 네네. 다 태워버리고 네네네, 새로 있었죠.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그렇죠. 프랑크푸르트 선언도 사실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빼라.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냥 리스타트 네. 다 없애고 다시 해 네. 이런 거였고 이재용을 봤을 때 이재용 회장을 봤을 때는 이제 지난번에 연초에 했던 사직생 네. 그런 경우를 보면 아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독해졌다라고 보면서도 네. 아 아버지와 이게 결국엔 닮는 게 있구나 그렇죠. 이런 평도 또 있었잖아요. 배운다라는 네. 프랑스 선언 이제 이건희 회장의 내용을 이번에 그 3월에 발표된 사직생 네. 굉장했습니다. 저는 이 사직생의 메시지를 보고 다 그렇게 변화했구나. 이재용 회장이 뭐 이랬잖아요. 변화했구나.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재용 회장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보통 밈으로 많이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대답 없으시고 네. 웃으시고 그렇죠. 아니 사진에 이거 아 있지 이거 않습니까?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격화시켜서 모든 걸 좀 희화시킨 내용에서의 네네. 내용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정치권에서의 그 민주당 후보를 네. 적극적으로 만나고 대시하고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아, 그 부분이죠. 부분 또 그렇게 보세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사직생도 그렇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M&A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위기 능력에 있어서는 당연히 시대가 너무 다르고 네. 이제 뭐 사건들도 다르지만 네. 결국에는 이재용 회장도 이 아버지의 어떤 위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배우고 보여줄 거라고 보이세요? 스타일에 있어서. 스타일은 좀 다르겠죠. 스타일은 다르게. 네, 전혀 다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 참모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그쵸. 생각을 네네. 합니다. 반면에 지금 이재용 회장은 그러한 자기를 뒷받침해줄 만한 참모진의 역할이 그때에 비해선 다소 약화된 모습들의 그림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뭐 자체적으로 많은 그 시행착오와 어떤 단련을 통해서 현재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하고 투자자 네.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 믿고 오. 한번 그래요? 삼성전자의 네. 거는 기대로에 진행을 하시는 건 어떠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뭐 스타일을 얘기했으니까 네. 좀 이제 이재용 회장만의 사업 스타일로 좀 보자면 네. 이제 연이은 뭐 MB M&A로 어쨌든 몸집은 불리고 있어요. 네. 불리고 있는데 이제는 그 다음이거든요. 또 그렇죠.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요. 네. 이거 했다고 끝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대형 M&A를 예전에 함한 만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네. 어떤 분야가 또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현재 드러나 있는 것들은 로봇에 대한 투자를 그렇죠. 확인했고요. 네네. 이번에 공조 시스템에 대한 AI죠. 공조 시스템이라기보다는 AI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어졌고요.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영국에 있는 그 스타트업 기업들을 몇 개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이 기업 관련 기업들이 이 바이오와 관련된 그 뭐 DNA 진단을 네. 한다든가 네. 이런 그 바이오 관련 기업들을 인수를 했는데 궁극으로는 저는 전장 사업을 좀 키워 전장 사업. 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왜 전장 사업을 이렇게 좀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제 궁금했어요. 4차 산업 네, 얘기를 네. 할 때 4차 산업은 AI와 그리고 자율주행과 사물 인터넷과 통신이지 않습니까? 네. 이 4차 산업의 핵심이 또 전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으로는 전장 산업을 키워가는 것이 어떤 사업 추진에서의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도 그쪽 면으로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투자되어신 분들에게 하나의 조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삼성전자 참 못 가죠. 음. 다른 종목 네. 시장 대비해서 맞아요. 움직임 자체가 네. 뭐 절제되었다는 표현보다는 묵직하죠. 네. 좋은 의미로 네, 묵직하고요. 네, 네. 못 간다, 안 간다, 음. 뭐 힘들다 이런 표현들이 맞는데 시장의 변화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개선 현상들이 나타날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5월부터 네. 흐름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삼성하면 요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HBM. 네. 이게 뭔가 아픈 손가락처럼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또 이제 하이닉스도 너무 워낙 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좋지만 또 오늘은 삼성 얘기를 하니까 네네. 분명히 아픈 손가락일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죠. 이거에 대한 게 이제 사실 반등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삼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HBM과 관련된 내용
내용의 매출이라든가 이익 규모 측면에서의 상황이 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너무 크게 해석하고 있는 건가요? 하이닉스의 규모에서 보면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전체 매출이 15%였고요. 네. 지난해 말 수준으로 진행이 되면서 20%를 조금 넘어섰습니다. 하이닉스 규모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근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일부 HBM 사업부를 인수받아서 이 엔비디아에서 그 네. 일부 물량을 수주를 받아서 진행하게 된다라면 이게 명목적의 의미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회사의 그 매출 기여도의 측면에서는 아주 큰 그렇군요. 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매출 기여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을 확대 해석하기는 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워낙 이제 비교를 많이 하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삼성의 긍정적인 면도 봤지만 네. 이제는 앞으로 더 커 나가려면 아픈 말도 이제 좀 필요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는데 총수로서 그리고 회사로서의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딱 하나요? 찍어서 말씀드리자면 네. 삼성이 지금 수준에서 두 단계, 세 단계.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되어지신 분들이 네. 10만 원 언제 갈 것이며 10만 원을 넘어서서 20만 원은 언제 갈 것이며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이 분들 부분이거든요. 많죠. 5만 원, 6만 원, 7만 원의 단계가 네. 아니고 궁극으로 삼성전자에 투자자된 600만 명의 투자자들은 10만 원, 20만 원 맞아요. 바라봅니다. 왜 다시 안 가? 이거죠. 그렇죠. 예. 가능합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네. 보세요. 빠르면 올 하반기. 올해 하반기요? 네. 늦으면 뭐 내년 상반기 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이 지금까지의 사업 형태 구조로 그대로 끌고 가게 된다라면 네.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형태에서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삼성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 인수합병이라든가 네. 또 사업 확장성 면에서의 내용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지만 삼성에서 궁극으로 지금의 주가 수준을 벗어나서 크게 확장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에서의 엑시노스, AP 이게 지금 올 하반기 정도에 제플립에 적용을 네. 시킨다라고 해요. 과거에도 몇 차례 걸쳐서 그렇죠. 그 시도를 네.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발열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계속 실패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 초에 나왔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올해는 이 제플립에 적용되는 AP를 통해서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의 이익을 배가시키겠다. 왜냐하면 로열티를 주는 게 이 퀄컴의 로열티를 주는 게 1년에 10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10조에 대한 네. 비용 부분을 이익으로 네. 환산해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정 회장도 올해 이 AP 그러니까 엑시노스를 안착시키겠다라는 메시지를 네. 주었었고 여기에 대한 그 TF팀을 네. 가동시켰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이 올 하반기 전 단계에서 진행되어지는 내용들이 뉴스화되고 네. 실제로 이게 안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당연히 지금의 주가 대비해서 한두 단계 레벨업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회사 차원, 투자자 차원,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봐서도 네. 꼭 해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해결될 것 같아요. 될것 왜냐하면 같으세요? 네. 지난해 유럽에 한번 시판을 했었고요. 그쵸. 올해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한 시도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시행착오를 겪었다라는 네, 네.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나올 그 AP는 어느 정도의 그 검증 단계를 통해서 확정된 내용으로 시판될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좀 더 보다 높은 확률로의 가능성을 두고 있죠. 오늘 이재용 회장님이 이 영상을 보셔야겠는데. 네. 회사에서도 이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또 삼성전자의 그 기대를 해보면서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 시그널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채널A 공식 유튜브에 올라간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알람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이번 주도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